김경수 며칠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갔죠. 이 형사 2부, 김경수를 보석 허가해준 형사 2부 재판부의 주심판사, 부장판사 말고 주심판사요. 주심판사가 갑자기 교체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제가 방송했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우리가 들어보면 깜짝 놀랄 일이 숨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땅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나갔고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쨌길래 한국 땅에서 사례로 들었을까요? 이걸 들어보면 여러분 한 서너 번쯤 졸도할 일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선 사법부가 희한한 나라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희한한 나라. 중국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중국과 같은 케이스는 사법부가 권력자보다 밑에 있습니다. 권력자보다 밑에 있다는 것은 임명권, 해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손가락은 바로 권력자의 손가락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중국이라니까, 중국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중국에서 형사재판 가면 큰일 납니다. 전인대라고 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죠. 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국가주석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요 꼭대기 있죠. 이 국가주석 시진핑은 지금 종신제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해먹는 주석입니다. 이 국가주석 밑에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은 해가지고 법원이 요 밑에 속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요. 그런 거 중국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삼권을 분리시키고 나면 시진핑이 위험한데 그 짓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시진핑보다 아래고 인사권과 해임권을 시진핑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오늘이라도 잘라보면 됩니다. 그러고 마음에 드는 놈으로 교체해도 됩니다. 북한의 경우는 더 웃깁니다. 물론 김정은이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밑에 쭈르르르 내려 여기에 최고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김정은이 이야기하면 고사포총으로 쏴 죽일 겁니다. 그게 북한의 사법부입니다. 독재국가 하는데 세계 최악의 살인 독재 정권이 김정은이고 제2위가 수단 대통령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희한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둘입니다. 하나는 후안 과이도, 여기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니콜라스 마두로는 요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해놨습니다. 군부와 법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군부 지지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법원의 지지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법원의 지지가 무슨 의미가 있나고?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정치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지 맘에 드는 사람 무죄, 즉 같은 좌파한테는 무죄, 또는 같은 독재자 편에는 무죄, 반독재자한테는 무조건 유죄, 우파 성향이 보이면 무조건 유죄. 이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경악할 대한민국 사법부 일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권법 연구회 판사인데요.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들었거나 수장으로 있었던 단체죠.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합니다. 자, 사법부가 정치하는 나라 지금 보셨죠? 이 사람이 오현석 판사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다. 정치색 없는 법관은 환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판사가 재판 정치색을 띠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좌파 쪽에 있는 사람 무조건 무죄, 우파 쪽에 있는 사람 무조건 유죄. 이런 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유영재 판사, 오늘까지 대선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오늘까지의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 판사가 혁명했습니까? 최은배 부장판사는 한미 FTA 반대하며 소셜미디어에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이다. 이명박을 향해서. 그게 2011년 11월이었습니다. 이정열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볼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소셜미디어에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진짜로. 이런 정치색을 띠게 될 때 그 판결은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졸도할 이야기 중에 일부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마이켈 모레노라는 사람입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입니다. 혹시 제보고 또 가짜뉴스라고 할까봐 아예 출처를 밝힙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올라온 글이고 URL도 달아놨습니다. 저 URL 두드리고 가면 언제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제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 봐주세요.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는, 이때 2017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시위 폭력 불안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 최근의 시위와 집단 체포는 이상하게도 법원의 결정과 함께 시작됐다. 도대체 어떤 법원이냐? 어떤 판결이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2017년 3월 28일 마이켈 모레노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충격적일 정도로 광범위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으로 선출된 베네수엘라 국가 입법부를 폐쇄하고,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폐쇄하고 국회가 주재하는 모든 권한을 법원으로 이양하라.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있나요? 베네수엘라에서 국회는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유일한 기관이죠. 이 국회는 지난 2015년 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여론이 결정적으로 반대가 높아지자 선출됐는데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죠. 3분의 2니까. 그 나라에는 탄핵권이 국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분의 2가 뽑히 나오니까 대부분이 당장 국회에 대한 입법권을 뺏어갔던 겁니다. 정말 괴상한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레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입니다. 1987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널리 보도됐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법원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서류는 더 이상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막아놨겠죠. 출소하자마자 2년을 살다가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자마자 1989년도에 두 번째 살인에 연루되었고 기소됐지만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살인자인데. 여러분은 살인 증거 기록만으로 이 사람을 법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1990년대에 모레노는 로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98년 차베스가 집권한 후에 법망을 통해 그는 눈부신 성장을 시작합니다. 살인자였다가 로스쿨을 나오고 나오자마자 독재자 차베스한테 잘 보이면서 법 체계 안에서 눈부신 고속 성장을 합니다. 희한한 사람이 희한한 대법원장이 됩니다. 차베스 정권에 의해서 판사로 임명된 후에는 차베스 반대파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차베스 지지자를 차비스타라고 합니다.
차비스타 피고들에게는 오히려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량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차비스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차비스 정권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일부러 모레노한테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정치 탄압의 도구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민감한 사건은 누구한테 준다? 자기 편 모레노한테 몰아줍니다. 재판을. 지금 우리나라 김경수 주심이 누구 편이다? 그건 제가 지금 이전 방송에서 밝혔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른팔 비슷한 사람입니다. 모레노한테 민감한 재판을 맡긴 베네수엘라와 갑자기 주심을 바꾸면서 그 사람한테 민감한 재판을 맡기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4년 열렬한 차비스타였던 다니엘 앤더슨 검사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자 차비스는 판사 모레노를 특검에 임명합니다. 판사를 갖다 또 특검에 보내다가 막 별지랄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레노는 수사 끝에 야당 정치인들을 범인 혐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소를 하는 대담한 행동을 펼쳐버립니다. 야당 정치인들한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인권단체들이 지금까지도 증거가 조작되었고 재판이 엉터리라고 항의하고 있으나 모레노는 다시 판사로 임명되어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잠시 특별검사 갔다가 또 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총회를 읽고 차베스의 총회를 읽고 한직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다가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자 2014년 요놈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사법부로 불러 세웁니다. 그것도 그냥 법관이 아니라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마두로는 이러한 모레노를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레노는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두로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법부를 행정부의 천병으로 만드는 것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오래된 전략이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마두로는 차베스가 임명했던 사람들도 싹 해임시키고 자기 말을 더 잘 듣는, 더 충성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로 13명 전체를 다 갈아버립니다. 그것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이 모레노 대법원장입니다.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마두로 지하에서 모레노의 대법원은 무려 10번의 무효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입법부가 어떤 법을 만들어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고 무효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45,474개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47,474개의 재판에서 정부의 뜻에 반대되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47,474건을 전부 마두로 정권한테 유리한 판결만 내려버립니다. 47,474건. 더군다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에서 대선 의혹 소송을 심리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다 물려버립니다. 그것도 정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하고 땡! 끝입니다.
이유 설명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트위터에서 한 줄로 발표하고 땡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야권 후보였던 엘리 팔콘 후보는 재선거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심리 안 하겠다. 끝. 그러자 미국이든 서방이든 이런 선거는 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심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부정선거 결과로 마두로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리로 뛰어나옵니다. 거리로 뛰어나오자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쏴 죽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는지 한번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지명했다고 봐야 되죠. 법적인 용어로. 그런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좌파 성향이 짙은 사람. 그리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꾸려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환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동원 대법관, 김명수가 제청했는데 문재인이 임명합니다. 노정희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 민변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좌파 변호사 단체인 민변 출신입니다. 민주숙 대법관 남편이 문병호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박정화 대법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조재현 대법관, 문재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김재형 대법관, 전북 1심 출신으로 좌파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성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지금 4사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내년 3월 퇴임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법농단에 연루돼 가지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볼 때 무섭습니다. 저로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법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단체가 들어있는데 우파 변호사 단체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들어갔습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형사 2부 재판장은 재판장이라 그러죠. 부장판사는 차문호 부장판사인데 거기의 주심 재판관은 김민기 서울고법판사인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거의 아주 많이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기관에 김명수 추천 몫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김민기입니다. 김민기 판사가 김경수 재판이 아니었다면 여기 배치됐을까요? 서울고등법원 주심재판관으로 형사2부 주심재판관으로 배치됐을까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단체에서 성명이 나갔습니다. 이념 편향성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런 사람을 어찌
김경수 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게다가 드루킹 사건을 드루킹과 김경수의 공모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범 관계로 판결이 있으면서 났습니다. 그런데 공범을 분리재판합니다. 분리재판한다는 것은 김경수 재판은 김경수 재판부에서 하고 드루킹 재판은 드루킹 재판부에서 한다는 겁니다. 김민기는 서울고법 형사 2부에 배치되고 드루킹은 형사 4부에 배치돼가지고 판사가 다릅니다. 이것은 곧바로 김경수 재판정에서는 김경수에게 유리한 증언만 나올 수가 있고 드루킹 재판에서는 드루킹에 유리한 증인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판사가 들어야 이쪽이 유리할 땐 이쪽이 불리하고 이쪽이 유리할 땐 이쪽이 불리하는 그 판단을 해야 공정한 판결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범을 분리재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드물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드물 겁니다. 그렇다면 허위범 특검이 이 병합 심리를 신청해 줘야죠. 이 사건은 병합해야 된다. 한 재판부에서 해야 된다. 신청했나요? 안 했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나요? 저런 이상한 주심 하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라고 기피 신청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 미리 모든 결론을 내어놓고 하는 게 아니냐. 김경수 무죄, 드루킹 유죄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냐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문명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가 베네수엘라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베네수엘라는 모레노 사람을 대법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짓을 벌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이 재판이고 정치라고 하면은 그 판결은 보나만 합니다. 슬픕니다. 정말 졸도할 일이고 기절할 일입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본 방송을 마치면서 안내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남의 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장에서 여러분과 구독자님들과만 박사모나 이런 건 다 빼고 구독자님들과만 한번 커피 한잔 하시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에 그런 게 달려서 저도 반응합니다. 장소는 실내에서 커피숍에서 하든지 사람이 좀 더 많으면 강당에서 하든지 요거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저랑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실 분께서는 010-5718-8355로 문자를 주십시오. 참 이 전화는 문자 수신 전용이라서 통화는 되지 않습니다.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커피숍에서 할지 또는 강당을 빌릴지 장소를 결정해야 되니까 미리 문자를 좀 주십시오. 가능한 한이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과 만남의 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